반갑습니다. 왠지 뭐 통역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이렇게 뒤이어서는 또 통역을 들으셔야 되는데 한국말로 합니다. 좀 부드럽게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우선 제가 다 발표할 것은 아니고요. 저는 시작 단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이야기를 할 거고 주요한 업무 프로젝트를 수행한 CBT 솔루션즈의 엄병호 대표가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스케치업을 이용한 도시재생 및 근대건축물 보존사업 진행 사례, 용산 신흥시장 일신 방직이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들어서는 도시재생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금천구 예를 들어서 뭐 중랑구도 일부 장미마을 해가지고도 있고요. 관심을 가질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더라.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신방직 같은 경우에는 근대건축물 보존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기록 문화에 대한 부분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요. 하나 좀 편안하게 좀 그림을 한번 보기로 할게요. 앞서 발표한 내용들 또 이후에 발표할 내용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테크니컬하고 결과 위주, 물론 과정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기본을 이해를 해보자. 저는 어려운 거는 잘 못하고요.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조르주 쉐라의 작품이에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란데 자테 일요일 오후, 그란데 자테 섬이 일요일 오후고요. 신인상주의 작가죠. 쉐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묘법 화가로도 유명하고요. 이때 이 쉐라의 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여기서요. 점 하나하나를 찍기 위해서 전부터 찍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우선 이 오후에 햇볕인 강가에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움직이나 이 자연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나라는 것을 눈으로 관찰을 했다라는 거겠죠. 했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히 감상을 한다는 거죠. 빛, 또 색채에 대한 부분, 주변의 움직임까지도 감상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점을 찍기 전에 밑그림을 그렸을 거다라는 거죠. 밑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하고 어떻게 색채를 갖다가 대입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도 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을 찍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점의 색깔은 똑같지 않겠죠. 붓보다 작은 점으로 해서 하나씩 점을 찍어 나가면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그림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가 완성된 그림을 제시를 하죠. 우리는 여기서 좀 이해를 해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점 하나하나를 여기서는 지금 현실에 가서는 X좌표, Y좌표, Z좌표까지 가지고 있겠지만은 이 그림상으로 볼 때에는 쉐라의 눈은 좌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에서는 X좌표와 Y좌표가 두 개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점 하나하나가 우리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3D 스캐닝을 통해서 이 점 하나하나는 입체적으로 구성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쉐라의 눈은 스캐닝할 수 있는 장비가 될 것이고, 그죠? 장비가 될 것이고, 하나하나 점을 가다가 포인트 클라우드로 받아들여 가지고 모델링하기 위한 것들, 붓, 물감들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점을 찍어가지고 완성한 이 그림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았고 또 앞으로 보게 될 결과물들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동영상 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좀 편안하게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게 점 하나하나가 3D로 만들어져서 회피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정의가 될 수 있겠더라라는 것 이해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학술적인 용역, 가치를 이야기를 해요.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린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일 것 같고 일신방직의 예고요. 일신방직 같은 경우에는 근대건축에서의 그런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죠. 예인데 일제 강점기에 그런 뭐 약탈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그 아픔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어요. 버린다라는 것. 지금도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방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조명. 근대건축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조선시대만 연구하지 말고 근대의 아픈 그런 역사도 보존해보자라는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관심을 점점 갖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순수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조금 그런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자체에 관심을 갖고 보존하려고 하고 나름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더라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 같은 경우에는
생활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쉐라의 눈으로 볼 때 쉐라의 눈에는 정체되어 있는 그냥 어떤 섬 자체의 그런 강가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움직임을 묘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고 아이가 뛰어놀고 그다음에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들, 은행나무가 한들한들 거리는 것들,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자세히 묘사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을 쉐라의 눈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쉐라의 그림을 통해서 쉐라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들, 이렇게 볼 때에는 학술적 고증 입장에서도요, 근대 건축물에 대한 보존에서 단순히 장비를 가지고 스캐닝해서 이런 것이다 결과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우리가 또 다른 발전적인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아쉽지만은요, 이후에는 요 주요 업무를 실제 수행한 엄병호 대표께서 계속 이어서 발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T 솔루션즈의 엄병우라고 합니다. 민영기 대표님께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신방직에 대해서 이제 좀 학술적인 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일반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신방직 자체가 방직 공장입니다. 방직 공장인데 방직 공장 내부에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일러실도 있고. 예전에 이제 일제 치하 때 군수품을 생산하던 공장이었는데, 그게 좀 용도 자체는 일본군의 뭐 군복이라든지 이런 면화 생산돼 있는 재료들을 천으로 만드는 일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그런 사이트는 아닌데, 거기에 지어진 건축물에 어떤 이제 건축적인 의의가 있어서 보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대상은 이제 발전소 부분, 보일러실 2개, 고가 수조 이렇게 4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저희가 과업 수행하기 전에 현황을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소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파손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조적 형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L 형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인데 많이 파손이 됐고요. 지붕 쪽도 저게 철거가 되다가 중지가 된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사이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파손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태풍이 좀 크게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고 해서 좀 급하게 보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크레인을 올려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이렇게 쭉 담았어요. 이 현황을 이렇게 보는 거는 이거를 이제 디지털적으로 복원을 하고 현황을 보존하기 위해서 3D 스캐닝을 하고, 스캐닝 데이터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취득을 해서 그 데이터로 모델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자체에서 도면화를 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캐닝을 어떻게 할 건지 처음에 이제 조사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발전소 내부가 되겠고요. 이거는 바깥쪽에 있는 보일러실 그리고 고가수조입니다. 발전소에는 이제 증기 발전을 했기 때문에 물이 항상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물을 공급해주는 고가수조가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일반 용역 과업 수행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3D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현황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현황 정보를 수집을 한 다음에 컨텐츠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모델 만들고 도면 만들고 보고서 만들고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과업 수행의 목적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근대 건축물 보존 사업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저렇게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건물을 보고 바로 손도면을 그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거리 측정이나 이제 부재 크기나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줄자로 하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점에서 점으로 거리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샘플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파손이나 변형이 심할 경우에는 워낙 거리값이 베리에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D 스캐너를 이용을 하면 그런 변화되는 부분들을 다 모델에 담고 도면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3D 스캐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 프로세스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캐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스캐닝 부분은 이제 그 스캐닝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체가 로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뭐 예를 들어 보일러실 아니면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또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 제작하는 부분에서 이제 끝나게 되고요. 거기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현황에 대한 3D 모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 때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사진을 같이 찍어서 보기 때문에 점 자체에 RGB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진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진보다는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속 가지 않는 한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 기반 VR 촬영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제 많이는 안 갔습니다. 물론 이제 보기 위해서 자주 가긴 했는데 그게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들은 다 VR로 촬영을 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3D 모델을 VR 그 촬영돼 있는 사진들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내고요. 그다음에 문헌을 발굴을 해서 복원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 작성하고요. 현황 복원에 대한 도면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제작하고 VR, AR, MR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쪽은 이제 저희가 그 했던 타임 스케줄인데요. 이건 시간상 좀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이제 현장 조사했을 때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발전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변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손만 돼 있고 원래 있던 장비들도 하나도 없고요. 흔적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도 보시면 파손 정도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렇게 그러니까 현황을 먼저 이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캐닝할 대상은 이제 과업범에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었는데 보통 3D 스캐닝을 할 때 저렇게 건물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건물이 높은 건물이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건물들이 있으면 그 옥상에 3D 스캐너를 놓고 포인트를 취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방직 공장인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스캐닝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장비는 이제 VR 촬영 장비가 메러포트라는 장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K 이상으로 이제 화질이 나오도록 360도 촬영이 되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VR 촬영을 하게 되면 사진뿐만이 아니라 적외선 센서로 포인트를 취득을 해서 오토 메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쉬가 좀 부분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매핑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 기반으로 사진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콘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자, 사진 기반 콘텐츠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VR 기반 촬영 장비로 찍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이 찍혀져 있는데 360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체도 이제 찍은 포인트들에서 스테이션을 이동해 가면서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뚝뚝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사진과 사진 사이가 전환될 때 아까 잠깐 보셨던 메시 데이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트랜지션 할 때 끼어 들어가서 좀 부드럽게 보여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어 가이드를 만들어서 얘가 직접 클릭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생을 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시 데이터는 이렇게 돌 하우스라는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네, 이렇게 평면 형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소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층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찍는 높이를 결정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높이에 따라서 그 사진 기반 데이터를 따로 분류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3D 스캐닝 작업 과정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전 답사하고 GPS 장비로 기준점을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스캐닝 데이터를 GPS에서 찍은 점하고 서로 일치를 시켜서 정확하게 이제 맞는 위치에 배치를 시키기 위해서 GPS로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는 외부를 스캐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스캐닝은 2차,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정합된 걸 보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대역 스캐너를 돌리는 부분의 영상인데요. 지금 PPT가 잠깐 멈춘 것 같습니다. 잠깐 다시 실행을 할게요. 네. 조금 지나가서요. 영상 부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작업 프로세스도 말씀을 드렸고, VR 촬영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을 해서 실제 실측을 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그 파란색의 조그마한 스캐너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진입하는 통로가 없었어요. 사다리도 다 파손이 돼 있어서 고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구조물 있는 부분에서도 스캐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캐닝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보신 게 광대역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일정 위치에 세워놓고 찍어요. 그래서 이제 저 광대역 스캐너의 특징은 먼 거리를 찍을 수 있고요. 데이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영 지역이 많은 구역들, 특히 뭐 장비가 있거나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핸더블 스캐너를 병행해서 씁니다. 아빠, 이것 좀 해보세요. 오, 그래. 게임 타는 듯.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지오슬램이라는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의 특징은 세워놓고 찍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영 지역이 많은 곳들은 광대역보다도 뭐 5배 이상의 스캐닝 속도를 자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산림이나 아니면 동굴이나 인테리어 쪽에 많이 활용이 되는 장비입니다. 기존에 이제 세워놓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광대역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찍은 점을 알아서 그 위치에 맞춰서 정합을 하는데, 얘네는 그 항측 장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이 저 기기를 어느 방향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정합이 돼요.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좀 전에 이제 우측에 보셨던 이런 형태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일심 방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부나 좀 복잡한 부분들은 저 핸더블 스캐너로 스캐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동굴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제 광물자원공사나 이런 쪽에서 핸더블 스캐너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 광파기 측량 토탈 스테이션으로 측량하는 것보다 3D 스캐닝으로 측량하는 게 도면화하기도 쉽고 채굴량도 확실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핸더블 스캐너의 이제 사용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래서 일심방지 스캐닝할 때도 핸더블 스캐닝을 병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취득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광대역 스캐너, 그 다음에 핸더블 스캐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제 위치 정합을 해서 자동 정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수동 정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정합된 데이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일심방지 외부의 보일러실이나 발전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하 부분입니다. 지하. 그래서 이 지하 부분 보시면 지금 사다리가 있는데 저 사다리로 내려가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여기에 계신 담당자분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하가 이제 조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어둡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습하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그 좀 안 좋은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불상사도 많이 일어났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뭐 용역이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더블 스캐너를 들고 들어가서 스캐닝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 이상한 걸 보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색상이 없는 부분들은 핸더블 스캐너로 취득을 한 거고요.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제 정합된 데이터를 리얼웍스로 보는 그런 뷰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이제 작업을 해놓은 거고요. 이제 조금 전 세션 때도 이제 그 저기 건물 같은 거 이제 역설계하거나 그럴 때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대 건축물 보존 사업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보일러실 아니면 화력 발전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핑으로 해서 잘라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변전소하고 화력 발전소 부분만 따로 떼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해놓으면 정말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거리, 높이, 위치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잡아놓고 이거를 스케치업에 가져와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영상이 좀 기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지하실이에요. 데이터 자체가 빛이 없기 때문에 시커먼색이긴 한데 RGB 값이 없다 뿐이지 거리 값은 다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하 부분도 다 스캐닝을 진행을 했고요. 옆에 붙어 있는 창고입니다. 발전소 옆에 붙어 있는 창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그 이전 세션에서 이제 얘기했던 건 트림블 솔루션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건 언데포 스케치업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지금 파손된 형태를 현황을 그대로 모델링화한 데이터고요. 이게 중간 단계 정도 됩니다.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인트 클라우드랑 같이 모델이 겹쳐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 정밀도를 설정하는 게 5cm입니다. 건축에서.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측량 데이터하고 모델 데이터가 5cm 이상은 벌어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외벽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랑 거의 맞춰져 있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업에서 섹션을 치게 되면 포인트 클라우드도 같이 잘려요. 그래서 단면을 보게 되면 저희가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상태로 벽 외부 라인을 따서 모델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측량을 통해서 거리값을 가지고 CAD상에서 도면을 만들고 그 도면을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3D 스캐닝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케치업에서 바로 모델링을 하는 게 이제 효율적으로는 가장 좋더라고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레빗이나 아키캐드에서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컨트롤하는 것보다 스케치업에서 있는 플러그인 가지고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나았어요. 그런 이제 그 디테일한 얘기들은
세션이 이제 이쪽 세션의 마지막에 그 국립국악원 역설계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좀 시간이 되니까 그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현황 모델을 제작을 했고요. 자, 복원 모델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복원 모델입니다. 이제 복원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고증 자료를 찾아냅니다. 발굴을 해서 그거를 모델링에 반영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상도에 가깝죠.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다행히도 예전 사진을 딱 하나 찾아내서 검증까지 맞춰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기존에 파손됐던 부분들이 다 복구가 돼 있죠. 네, 이쪽 부분들도 다 메꿔져 있고 없던 계단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례를 찾아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비 부분에 대한 복구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발전소 안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발전소 안에 터빈이 2개 돌아갔다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사진도 없고 증언도 없습니다. 문헌에만 나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이런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터빈이 도대체 어떻게 있었을까?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 뭐 터빈의 크기나 용량은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짐작은 할 수 있었는데 위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3D 스캐닝을 하고 슬라브 쪽을 보니까 그 발전소 바닥 쪽에 슬라브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곳이 있었어요. 그 위치가 이제 진동이나 이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발전소가 이제 설계된 사례 같은 거를 보면 터빈이나 이런 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슬라브로 굉장히 두껍게 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D 스캐닝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고 그 부분을 찾아내서 여기에 있는 지금 그 터빈 같은 경우에 그 위치를 잡아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가지고 그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거의 형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터빈 아래쪽은 굉장히 슬라브 두께가 두껍고 보도 두껍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쓰였던 보일러 형태들을 이쪽에다 구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3S갱이라는 스케치업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쪽에 이렇게 전력선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플러그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금방 만든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사례를 막 열심히 발굴을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제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근거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케치업에 보시면 매치포토라는 기능 혹시 아시나요? 사진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발굴한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6.25 전에 파손되기 전 형태입니다. 이때도 이제 한참 지어지고 있어서 앞쪽에 보일러실은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측한 데이터하고 문헌에서 발굴한 사례를 서로 포토매치로 겹쳐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포토매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그런 사진은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 사진들 보면 이소점 투시뷰로 찍어놓은 보정된 사진들 있죠. Z축이 똑바르게 서 있는 그런 사진들은 안 되고 일반 렌즈로 찍은 카메라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포토매치에서 지금 보시면 X, Y, Z축을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 자체에서 좌표계를 취득을 하거든요. 저 좌표계가 취득된 상태에서 모델을 정합을 시키면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하고 모델하고 거의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추가로 알아냈던 것들이 뭐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뭐 계단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 왼쪽 옆에 있는 계단실이나 저런 거 찾아냈고 그다음에 위쪽에 이제 천정에 붙어 있는 형태들이나 저런 부분들을 다 찾아냈어요. 그 석탄 공급 장치 호이스트도 사진에 보여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에 추가를 해서 집어넣은 상태고요. 옆에 계단실은 지금은 저런 식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슬랍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데이터를 사진을 찾아서 저희가 복원한 데이터랑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다 모델링이 되고 나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컨텐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서에 넣을 삽도를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미지를 추출을 했고요. 보통 이제 이미지 추출할 때 뭐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은 현장 설계할 때 많이 스케치업 이미지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JPG나 PNG로 이미지 익스포트 하실 때 2D로 내보내실 때 해상도를 8000 이상으로 내보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그 크기의 이미지더라도 선이 더 얇고 선명하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냥 뽑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에 들어갈 삽도 이미지를 추출을 했고요. 다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까 봤던 변전소고요.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있던 그 일본 자료를 찾아서 이미지 가지고 모델링을 했어요. 네, 이건 이제 매핑이 돼 있는 형태고요. 랭커셔 보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저 모델이 완성이 되고 삽도까지 뽑았으니까 이제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면을 뽑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 여기 자꾸 영상을 연결할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얼른 껐다가 다시 킬게요. 그 도면화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그 인면이나 인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섹션을 바로 섹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뷰를 잡아서 익스포트해서 2D 이미지에서 DWG를 뽑아내고요. 잠시만요. 이번엔 바로 연결이 되네요. 그 다음에 1층 평면, 2층 평면, 단면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섹션을 배치해서 익스포트의 2D 이미지에 DWG로 뽑아내서 기본 CAD 선을 확보를 합니다. 지금 여기 선택한 부분들은 축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 때문에 뷰에서 얼라인을 한 거고요. 바로 바라보도록. 그래서 인면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DWG로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단면입니다. 단면. 섹션을 배치해서 이 상태로 뷰를 잡고 2D에서 DWG로 뽑아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오토캐드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라인들이 다 추출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레벨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레이어가 나눠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레이어 작업하고 선만 분류를 해주면 끝나는데 장비나 이런 뭐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오토캐드에서 이렇게 좀 적은 자원으로 그려진 형태가 아니라 다 세그먼트로 들어와요. 선의 집합으로. 그래서 도면이 굉장히 무거워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좀 재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가벼운 도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도면의 기초 자료를 뽑아냈고요. 좀 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도면들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면을 다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영상도 만들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무료로 풀린 트윈모션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라관찰사를 지낸 서유구가 쓴 완영일록에서는 남원 옥거와 함께 광주를 대표적인 목화산지로 꼽고 있다. 한일합방 이후 종현박 제목으로 네, 좀 띄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마 저화질로 제공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케치업에서 만든 모델을 그대로 트윈모션에 가져와서 작업을 한 거고요. 이게 현황입니다. 현황. 현황에서 이제 주민에서 들어가게 되면 복원이 나오고요. 복원이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그쪽에 이제 건축적인 그 특징들이나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철골 구조에 대한 설명, 뭐 L 형광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에도 도르래로 열게 돼 있어요. 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서 MS 피직스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렌더링은 스케치업에서 테아 렌더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 부분만요. 내부의 보일러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랭커셔 보일러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보일러 그 다음에 360 영상도 제작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G 이미지로 삽도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트윈모션에서 뽑은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 결과물들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기반 VR 컨텐츠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혹시 국악원 역설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때 좀 보여드릴게요. 거기도 동일한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광주광역시에서 저희가 전시회를 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도 했고요. 빈모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시장 잠깐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작년에 백종원의 골목시장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기가 문제였던 게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이 현상설계로 나왔는데 아케이드를 주로 씌우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신흥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목이 굉장히 좁고요. 건물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건축 한계선을 넘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저 위치 자체가 도회 지역이라 그 기준점 자체도 좀 틀어져 있고 그래서 측량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산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2017년도에 토목 측량을 했어요. 근데 토목 측량한 자료 가지고 현상 설계 당선된 건축사 사무소에서 아케이드 설계를 하려니까 위치가 안 맞아서 못한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급하게 의뢰가 와서 저희가 이제 도시 재생할 때 비포 애프터가 또 필요하거든요. 개선 전후를 VR로 남기는 과업을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를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일심 방직에서 보셨던 그 형태 그대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스케치업 모델링을 해서 도면을 드리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게 기존 도면인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인면 전개도가 있는데요. 실제 위치가 여기 한 11.5m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면 전개도에서는 7m죠. 그러니까 측량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수치 지형도 자체가 아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도 똑같이 광대역하고 핸더블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스캐닝을 했고요. 저기 이제 그 세모로 돼 있는 데가 광대역을 세워놓고 찍은 위치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중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핸더블 스캐너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캐닝을 다 했습니다. 골목골목 스캐닝을 해서요. 모델링을 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고요. 이게 그 모델하고 겹쳐져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 있는 아케이드 형태 저 골조가 남아 있거든요. 저런 부분들 어차피 철거를 할 거기 때문에 모델링 하지 않았고요. 아케이드 설계에 필요한 여기 골목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모델링만 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장 자체를 다 모델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도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형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되게 어렵거든요. 레벨이 계속 틀려요. 시장 같은 경우에 가보면 울룩불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캐드 도면인데 그 골목길 있는 부분들이 삼각망으로 돼 있죠. 이걸 어떻게 했냐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메시를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거의 1cm 이내에 들어오도록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사소한 울퉁불퉁한 그런 형태들까지도 다 면으로 만들고
그 면을 선으로 변환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케이드 설계에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시간 때문에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그 국악원 역설계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